우리 여성문학회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9일 썬데이 5시에 KTN에서 시와 음악회를 합니다. 그런데 음악가는 이 지역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맨즈 앙상블, 그분들은 다 성악 전공자들이에요. 맨즈 앙상블. 그 다음에 멀리 서울서 이화대학 김상곤 교수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또 JS 중류단 앙상블이라고 해서 피아노, 바이올린 둘, 그 다음에 바이올린 비슷한 거 빨리 첼로 또 하나 비올라 여기 5개가 최고의 수준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회에서는 7명이 낭송하고 7, 8명에 가까운 사람이 영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참 즐거운 행사가 되고 세 명의 시를 노래로 해서 창작 노래가 발표됩니다. 그 중에 또 여성문학회 단가가 발표됐는데 오늘 윤정숙 씨 왜 안 오셨나? 제가 그분 패밀리라 그래서 가사를 전달했어요. 여성문학회 단가가 탄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티켓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 문학회 회원이 한 사람이 한 사람 늘리는 작업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박하실 사장처럼 자기가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광고를 하나 쳐주는 일,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문학회는 주정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IRS에는 지금 넘버랑 다 떨어졌고요. 결정 통보 오케이만 아직 안 왔어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0주년 때 우리가 오신 손님한테 아무런 답례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윤재영 교수, 우리 회원 윤재영 교수가 편집하고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를 내실 분은 3편, 수필을 내실 편은 2편, 편지를 쓰실 분은 1편이라도 좋으니까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고 책을 만드는데 아무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 멀리서 오시고 그냥 그러는데 이 지역에 유복렬 부총영 목사님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이분은 이화대학 출신으로 불문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처음으로 시험 봐갖고 공채로 들어간 외교관이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총영사 직함을 받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남달리 우리 이렇게 서클이나 교민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문학회는 지난 해에 책을 만드셨어요. 그 책 이름 아는 사람 이름 크게 대답하세요. 돌아온 외교장관. 돌아온 외교장관과 외교관 이야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우리 모셔갖고 색다른 강의를 들었어요. 회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안 하신다는 거. 거기서 안 하신다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모셔서 강의 들었어요. 근데 그 책이 여기 부산 촌놈 알죠? 저기 자기 아이들을 그 길을 내렸기 때문에 부산에서 원북 맞아? 원북원 부산. 원북 부산. 원북원 부산. 아 원북원 부산. 그거는 부산 전체 시민이 책을 읽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뽑는 단체가 있어요. 몇십 명이 앉아서. 근데 거기서 뽑혀갖고 3월 28일에 한국에서 상 타고 오셨어요. 작가와의 대담을 하시고. 최기화 분이 우리 이 지역에 부총영사로 오셨다는 거 기쁘고요. 우리 문학회 오셔서 그 얘기를 들려주신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타 곳에서 들어오시고 진지하게 또 공부하는 자세로
듣고 자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보통은 공부를 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지금 회장님께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께서 다녀간 게 9월 초였어요. 제 책이 8월 12일 날 출간 날짜가 돼 있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따끈한 막 책이 나왔을 때 회장님의 부름을 받자와 제가 여러분들께 와서 제가 책을 내게 된 배경하고 그 책에 담겨있던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었는데 그때는 저도 저 자신이 제 이름으로 책을 낸 거는 제가 이제 번역서는 몇 권을 내봤는데 제가 직접 써서 낸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 굉장히 가슴도 벅차 있었고 두근두근하기도 했고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이 세상에 최초로 소개를 드릴 수 있었던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과 그 각별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는 아마 잘 짐작이 가실 거예요. 오늘 이제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어서 흔쾌히 응했고요. 다만 오늘 이제 워낙 지금 한국이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마침 저희 대학 선배님이신 그 이승희 장로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우리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기쁨을 나누기 전에 그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하신 기도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진실을 너무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따뜻한 기도셨던 것 같아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책이 정말 저도 사실 이거를 내놓고 과연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반응을 받을까 참 궁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책이 그 원북 원부산이라는 그 캠페인에 5권 최종 후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원북 원부산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좀 이렇게 버벅하셨잖아요. 근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원북 원시리 이 운동 자체가 처음 생긴 데가 바로 미국이더라고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시애틀에서 생겨서 그 한 해에 출간된 모든 책 중에서 딱 원북 하나의 책을 선정해가지고 한 시리의 모든 시리즈들이 그걸 같이 읽고 한 마음이 되자 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시작한 지 꽤 됐었는데 사실 이게 미국 땅에서 여러 시티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거의 잘 이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부산으로 건너가서 부산에서 완전히 꽃을 피워가지고 올해가 11년이 됐어요. 부산에. 근데 제가 이 행사를 이제 가서 보고 나서 저도 느낀 건데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부산 시민들 전체가 한밤이 되자라는 그 취지에 딱 맞게끔 행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한 해 동안 출간되는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만 권이거든요. 그 몇만 권을 가지고 이제 책을 쭉 읽으신 분들께서 추천하는 경로가 있어요. 자기가 읽었는데 이게 감명 깊었으니까 올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추천을 쭉 받아가지고 결국 추천받은 책이 올해 한 500권 정도 됐대요. 몇 명의 이렇게 복수 추천이 들어오면 그 도서 선정위원이 80명이 있어요. 그 80명들이 그거를 다 읽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계속 그거를 몇 달에 걸쳐서 처음에 100권으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50권으로 압축하고 그 다음에 30권, 10권, 5권 이렇게 해서 최종 5권을 선정을 하더라고요. 이 5권이 이렇게 딱 선정이 된 걸 가지고 그 부산 시민들 중에서 또 각 그룹별로 학부모 그룹이 있고요. 학생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서관 종사자 그룹이 있고 전문가 그룹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 중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해요. 그게 1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13,000명은 이 5권을 다 읽어야 돼요. 딱 한 달 동안 한 달을 주고 5권을 다 읽고 그 다음에 투표에 붙여요. 그래서 투표에 했는데 이제 저는 5권 후보에 들은 것만으로도 야 이거 정말 기적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5번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제 책이 됐다고 이메일로 그냥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포식을 이게 상을 받는 그 행사는 아니고요. 이게 2014년 올해에 원국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산시에서 정식으로 선포를 해요. 선포식을 하고 올 한 해 동안 부산 시민들이 이 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고 여러 가지 독후감 행사도 하고 학생들한테 경연대회도 하고 해서 이 한 책으로 인해서 부산이 전체로 한 마음으로 단결하자. 이게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부산에 적을 두신 분들은 여기저기서 그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데 책이 이제 꽂혀 있으니까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산을 위한 에디션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 출판사에서 이제 부산으로 그걸 다 내려보냈고요. 이 행사를 후원하는 건 부산은행에서 100% 후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행사고 그 작가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 있어서 사실은 그걸 주최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작가와의 대화가 많이 있어야 학생들도 모이고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조금 김 빠진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3월 28일에 선포식 한다고 한국에 가서 선포식 당일날 강연을 하고 선포식 하는 날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그 시청 대강당에서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간 김에 이제 그러면 제가 독자들과의 대화를 해드리겠다. 그게 제가 보답하는 최소한의 성의인 것 같다 해서 그 다음날 부산 시민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고 또 오후에 해운대 도서관에서 학생들하고 별도의 그 대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서 릴레이로 저는 이제 강연을 하다가 바로 돌아왔거든요. 1000명이 모이신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강연하는 거하고요. 우리 여기 한 30분 모이신 여기서 강연하는 거하고요. 떨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환영도 많이 받았고 제가 제일 기뻤던 건 뭐냐면요. 제가 딱 갔더니 모든 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가님이라고. 그걸 평생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듣고 그래서 제가 선포식 하는 날은 아니고 그 다음 날 시민도서관에서 행사하는 날 거기 모이신 분들께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저의 어릴 적 장래 희망 제가 지금 외교관이고 그 전에 이제 교수를 잠깐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거쳐서 와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의 장래 희망은 작가였습니다. 근데 50이 넘어서 작가라는 이 직함을 듣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제 드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저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었어요. 작가라는 꿈을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어서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면서도 제 필명도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특히 이제 서양 이름을 따로 갖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 제 이름을 발음하려면 헉헉대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안 나와서. 그리고 프랑스는 이 R 발음이 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리얼 이렇게 하면서 발음을 하니까 그런 것도 참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작가가 되면 나는 이런 필명으로 데뷔를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작가의 꿈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요. 그냥 영원히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 필명을 저희 딸한테 줬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주고 가지고 있을 거야. 괜히 줘가지고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에 사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돌아온 외교장관 우계와 외교관 이야기.
아까 제가 진짜 깜빡 잊었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두 개를 드렸잖아요. 지금 뭐 이 책에 대해서 요새 한국은 워낙 이제 이런 그 소셜 미디어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나 굉장히 많고 많은 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가급적 다 보느라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너무 그 감명 깊은 글을 하나 봤어요. 블로그에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거기 더 인상 깊은 건 그분이 애틀란타에 계시는 분이 쓰신 블로그 글이었던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셨고 필명을 송사가시로 하셔서 글을 쓰신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회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 이분 혹시 아시냐, 너무 이분을 애틀란타에 계시다는데 뵙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동물방 수술을 하셔가지고 저기 찾아내신 송사가 선생님이십니다. 송건식 사장님이시고요. 기독교 CBMC 회장님이시고요.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제가 놀랬다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문학계 후원 이사로 오늘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 글을 인쇄해서 여러분께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린 그거는 부산에서 요번 행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 부산 시민이 책을 읽고 자기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고 읽기 시작된다라고 해서 올려놓은 블로그가 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까지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넣어놔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그 두 개만 제가 인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 책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라는 게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외교장각 의궤라는 게 뭔지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 외교장각 의궤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보급 문화재 그 이상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어떤 그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그 문화재고 그 문화재에 관련된 얘기가 제 책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외교장각 의궤에 대한 글을 썼느냐. 제가 1997년에 이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쪽에서 교편도 잡고 있었고 이러니까 외교부에 들어가자마자 시작한 일이 제가 배치된 부서가 프랑스를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그때 몰랐던 외교장각 의궤 방한 협상이라는 큰 어젠다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외교장각 의궤는 1866년에 병인양요가 일어나서 프랑스 해군 함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뭐 어릴 때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한국에는 규장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만든 요새 말로 하면 도서관이 있었어요. 굉장히 문화적인 국가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다 이 서공들이 붓으로 글을 적어서 그거를 도서관에 비치를 해놓는데 규장각에 비치하던 여러 가지 도서, 뭐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항상 7권 정도를 만들어서 여러 도서관에 분산 비치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내용을 여러 권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복본이라고 해요. 카피란 뜻이죠. 복본을 만들어서 여러 도서관에 혹시 분실될 우려를 이제 감안해가지고 분산 비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서공이 똑같은 내용을 왕이 친히 열람할 수 있는 어람용이라고 해요. 그 왕이 볼 수 있는 그 책을 별도로 만드는데 그거는 왕이 보는 용이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종이도 다르고 안에 색도 다르고 그리고 이 어람용 의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묵을 갈아서 다 먹으로 썼던 그 까만색이 아니에요. 총천연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말 꼭 한 번 평생 한 번은 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협상을 하면서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제가 쓴 책의 맨 앞부분에 보면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의 그 감흥에 대해서 이 서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1999년인데 제가 1997년에 외교부에 들어가서 한 2, 3년이 지난 뒤에 그 책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강화도에 병인양요 때 침공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강화도를 거의 점령했다가 우리 조선군한테 밀려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퇴각을 하면서 이 정신없는 와중에 거기에 그 외교장각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장각이 우리 한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혹시 외구에, 그때 당시는 제일 우려하는 게 외구였으니까 외구의 침입을 받으면 없어질까를 우려해서 멀리 안전하다고 하는 강화도에다가 외규장각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던 거예요. 거기에 주로 임금님이 보시는 중요한 책들만 거기다가 보관을 해놨는데 저기 프랑스 함대가 외교장각에 들어가서 쫓겨나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눈에, 그래서 저는 이놈들이 굉장히 귀신 같은 놈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와중에 잡힐지도 모르는 그 쫓겨가면서 거기에 놓여있는 외교장각 의궤를 340건을 훔쳐서 나갔어요. 근데 340건이 그냥 책 340건이 아니에요. 크기가 여러분 여기 테이블 이 반반이에요. 이만씩. 이만한 책들이 340건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훔쳐가가지고 배에 싣고 가서 자기네 상관한테 전리품으로 바쳐요. 근데 프랑스는 그 전리품으로 받은 거를 해군 제독이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국가에다 헌납을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장이 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프랑스 애들이 이걸 훔쳐가고 나서 이 외교장각이라고 하는 건물 있잖아요. 지금은 강화도에 그게 터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있는 거를 고스란히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외교장각 의궤를 뺀 나머지는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타고 나니까 우리는 당연히 모든 책들이 다 불타서 없어진 줄 알지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가져갔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 외교장각을 지키고 있던 그 서고장, 도서관장이죠. 그 당시가. 도서관장은 목매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뭐 상상도 못했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돌아가신 박병선 박사님께서 그 프랑스에서 그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책을 우연히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냥 우연히 가다가 이렇게 뚝 발견한 건 아니고 당신이 프랑스로 유학을, 이분은 서울대 사학과를 나오셨는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때 은사님께서 아무래도 이 의궤가 한 권쯤은 프랑스에 남아있을지 모른다. 이놈들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가 너가 가서 한번 찾아봐라 라는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스승의 훌륭한 제자죠. 그래서 이분이 사서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도서관을 완전히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근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서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분이 열심히 그걸 찾아다니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 한 사람이 그때 당시 박병선 박사님은 한국분이 아니에요. 프랑스로 귀화해서 프렌치 시티즌이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옛날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해서 간첩 소탕 사건이 있어요. 옛날 우리 독재정권 시대에 막 아무나 간첩으로 몰던 그 시대에 유학생들 그룹 전체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전부 이제 다 가둬서 아무튼 고문도 많이 하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때 2년간이 연루가 돼가지고 그분이 그냥 프랑스로 귀화 신청을 해서 남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프랑스 동료 한 사람이 네가 그렇게 찾고 있는 책이 혹시 하면서 어디를 가봐라 라고 가르쳐 주더랍니다. 근데 그 가르쳐 준 데가 어디냐면 그 파리의 국립도서관이 아니고 국립도서관 별관이 베르사유 궁전에 옆에 하나 딸린 별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베르사유, 여러분들 베르사유 궁전 많이 아시죠? 파리에서 베르사유까지는 자동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따고 봤더니 괴짝에 큰 괴짝에 여기저기 창고에 놓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건 이제 박병선 박사님이 직접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 괴짝을 열고 보니까 의궤는 확실하고 자기가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저는 그게 국립도서관에 가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봐도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책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딱 보니까 맞는데 책을 딱 넘기는데 거기 묵으로 다 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묵향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걸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나 봐요. 그 묵향이 책을 페이지를 넘기는데 그대로 코를 찌르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협상을 시작하면서 프랑스에 가서 그 책을 처음 봤을 때는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물론 이제 그 뒤로 잘 이제 비치가 돼서 각자 책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이렇게 책 케이스를 만들어서 비단 케이스를 다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이제 꽂혀 있었는데 아까 제가 340권이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숫자를 아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강화도 침공의 총책임을 맡았던 구스타브 로즈라는 제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프랑스 사람들도 굉장히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자기들이 거기서 불태우고 훔쳐간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 리스트에 딱 나와 있어요. 자기 친필로 썼어요. 큰 책, 겉에 비단으로 쌓인 큰 책이 있는데 그게 340권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찾아낸 건 297권밖에 없어요. 43권이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오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 중에 한 권은 어디냐면 영국의 런던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도 그걸 갔어요. 대형 박물관에 딱 한 권이 있는데 그거는 파리에서 산 거예요. 구입을 한 거예요. 어떤 무슨 치즈 파는 가게에서 우연히 책 수집상이 가가지고 영국 사람이 그걸 사온 거예요. 영수증까지 같이 있어요. 그렇게 영수증까지 딸려있는 구입된 책은요. 저희가 절대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국제사회의 논리예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가져간 거는 본인들이 만든 보고서가 있잖아요. 불태우고 삼각사시가 훔쳐갔다라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탈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시 약탈문화재니까 이제 저희가 돌려달라는 그 반환 신청을 한 거였는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했겠어요? 당연히 박변선 박사님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찾아내셔갖고 그게 75년이거든요. 1975년에 찾아내셔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이거를 반환 요청을 프랑스 정부에다 해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1975년에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먹고 살기 힘든 때 아니에요. 그 문화재를 지금 프랑스가 같이 어마어마한 나라에다 대고 사실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보였죠.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묵힌 상태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그냥 흘러버려요. 그래서 1991년에 와서야 결국은 이제 그때 우리가 올림픽도 지난 다음이고요. 어느 정도 한국이 그 국력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이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정부에서도 높게 가지기 시작한 그때 프랑스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반환 요청. 반환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협상을 이제 외교 협상을 해보니까 그래 지져라. 니네 요청을 하든 말든 그래 너는 걔 지져라 이거예요. 그럼 이쪽 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한 이 국제 질서라는 게 정말 우리 재산을 뺏기지 말아야지 한번 뺏기면 정말 되찾아올 수가 없는 게 국제 논리더라고요. 국제 지금 뭐 유네스코 같은 데서 약탈 문화재에 대한 그 국제 협약 같은 게 다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협약이라서 19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제국주의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약탈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게 20세기에 만들어진 이런 협약들은 제국주의의 그 문화를 건드릴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양 사람들이 그 협약을 만드는 것도 자기들은 피해를 안 보게끔 해서 딱 만들어 놓은 협약입니다. 앞으로는 보호가 되지만 과거 거는 보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제 논리에 또 뭐가 있냐면 식민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식민청산은 이 전시 약탈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때 워낙 식민지를 많이 이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다시 이제 그 식민 시대를 청산할 때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당시에 약탈했던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원소유국으로 돌려주게끔 국제사회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워낙 이제 점령을 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 걸 다 훔쳐다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독일에서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서양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 다행히 저희는 일제 식민지의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식민 청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1968년이거든요. 68년에 일본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를 처음 이제 그때까지 단교하고 있던 거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문화재를 저희가 돌려받습니다. 수만 점이에요. 근데 일본 놈들이 36년 한국 지배하면서 그 수만 점만 가져가겠어요. 문제는 저희가 반환 요청을 하고 싶어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는 국가 대 국가로 요청이 가능해요. 근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는 그 집 장롱문 뒤져서 찾아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놈이 뭘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여기 와서 지배했던 그 지배층들이 그 근사한 고려자기 아니면 옛날 신라문화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가져가서 자기네 집 안방에 모셔놓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 있다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문화재가 있고요. 이 전체 지금 해외를 떠도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10만 점이 넘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최근에는 그 해문 스님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하시면서 여기 그 에모리 대학교에 있는 애국가 원본 그거 이제 반환 요청한다고 다녀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점 한 점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오바마 대통령한테 저희 서명해서 막 보내면서 그 고종시대 국세 그거 반환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몇만 점을 어느 세월에 다 할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일단은 소재가 파악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 이제 나서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도 엄청나게 지배를 많이 당한 나라거든요. 여러분들이 원명원이라는 걸 아시면 그 원명원이 나중에 중국이 그 제국주의에 완전히 이제 분산되고 산산조각이 나던 그 시절에 19세기 말이죠. 그 원명원을 큰 왕궁인데 완전히 서양 사람들이 물론 뭐 그때 당시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까지 다 들어와갖고 그 원명원에 있는 수십만 점의 문화재를 깡그리 가져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는 게 그거예요. 깡그리 가져가서 원명원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저희하고 외교장과 의회 반환 협상을 할 때 고백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너희한테 돌려주면 우린 중국 때문에 죽을 거다. 지금 중국이 힘이 얼마나 커졌는데 프랑스에 와 있는 원명현 유산이 몇 개인 줄 아느냐. 몇만 개. 한꺼번에 가져갔어요.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중국 사람들도. 근데 이게 반환 요청을 하기 시작하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에요. 근데 뭐 서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막 민간한테 흘러들어가가지고 입생 로랑 아시죠? 유명한 프랑스의 그 디자이너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 중에 문화재를 경매에 붙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명원에 그 왕궁 바로 위에 세우는 동물 동상 있죠. 12지신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토끼상하고 무슨 개상인가? 그 2개가 거기에 나왔어요. 경매에.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국가 문제가 일어나서 그냥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거를 압류해가지고 가져간다고 하는데 도저히 중국 정부로서도 이걸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거라서 가져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중국에 굉장히 돈 많은 어떤 부호가 그거를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아서 사서 국가에 기증했어요. 이렇게 해야 이런 정도의 국민이 단결을 하면서 그거를 구매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이런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 개, 2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외교장과 의회는 297권이나 되잖아요. 297권을 가지고 저희가 반환 협상을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그래 너네 지져라. 자기들은 그냥 안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외교 협상이라는 게 제가 협상하면서 하도 프랑스 애들이 완전히 벽창호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도 쳐들어가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거 그냥 훔쳐오자. 안 그러고는 이 의뢰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할 정도로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97년에 시작을 해서 희한하게 이게 이제 이 외교장과 의계와의 저와의 평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외교관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저도 지금 해외 근무가 이제 4번째가 해외 근무인데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가면 또 이 업무를 하고 또 프랑스에 제가 2번을 근무했거든요. 가면 또 그 업무를 하고 계속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한 가지 현안을 한 외교관이 계속 그걸 맡게 된다는 게. 그래서 이게 거의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는데 너무 그 프랑스하고 가슴이 정말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싸우기도 무지하게 많이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프랑스하고 막판 협상을 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돌려받게 됐어요. 2011년에 프랑스에서 297번이라고 하는 이 의궤를 한꺼번에 저희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던 외교장관 의궤인데 이거를 비행기에 우리 아시아나도 있고 칼도 있고 다 파리에 들어가는 비행기들인데 탁 실어가지고 국민들 앞에 짠 하고 이렇게 해서 딱 갖고 오고 싶은데 프랑스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목소리를 막 그렇게 높이는 거죠. 한 해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한꺼번에 한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7번으로 분산을 시키자는 거예요. 나눠서. 저희는 성격상이 찌끔찌끔하는 걸 못하잖아요. 프랑스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몇 달을 싸워서 결국은 4번에 나누는 걸로 좁혔어요, 의견을. 그래서 4번에 나눠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아시아나, 두 번째하고 마지막은 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국으로 들어온 게 2011년 4월에서 5월까지 2주 간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잊고 있었는데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올해가 생일이라고 그 외교장관 의궤가 들어온 4월 달이니까 벌써 2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저는 2011년 4월, 5월까지 의궤를 다 한국으로 보내고 첫 번째 보내는 날이 이제 제가 이 책에 쓰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샤를르 드골 공항에서 뒤에 아시아나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로 싣는 장면을 제 뒤로 하고 제가 그 앞에 서서 거기 언론사가 11개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리는 대부분 한국 이제 중앙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합동 인터뷰를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외교장관 의궤가 비행기에 실리고 아시아나에 거기서 145년 만에 귀한 아시아나가 함께합니다. 하는 거를 그 컨테이너에 이렇게 둘러싸아서 보여요. 이렇게 실리는 게 딱 그 앞에 제가 서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있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 그게 이제 한국의 아침 방송에 다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끝나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거기서 꾹꾹 참았다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게 4월 11일로 기억을 했는데 13일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셈이잖아요. 제가 5년 반 동안 해외 근무를 쭉 이어서 하면서 한 번도 한국을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외교장관 의궤를 다 한국으로 보내고 또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 바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경복궁에서 경회루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 귀한 파티를 해요. 거기에 박병선 박사님이 이제 휠체어 타고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 다 귀환한 걸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7월 30일에 보따리 싸서 이제 귀국을 이제 한 거죠. 그야말로 전격 귀국을 해서 저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어느 외교관이든 그 참 30년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마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벅찬 그거를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또 가슴에 이렇게 끓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한국에서 집필을 막 마치고 원고를 출판사에 던지고 제가 애틀란타로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제가 마지막 쓴 글은 그 미국 애틀란타에서 서문을 써서 마지막 붙여가지고 출판이 됐기 때문에 애틀란타에서라는 게 이제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장관 의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문화재 이거를 제가 보고 느꼈던 그때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들여보낼 때까지의 그 감흥을 책으로 담으면서 이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양국 외교관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게 도대체 외교 협상이라는 게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기록을, 경험이에요. 저의 그냥 있는 경험을 이렇게 편하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 20년 걸쳐서 이거를 협상하면서 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외교관 생활을 하고 외교관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지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크게 책이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외교 협상에 대한 그런 테크닉, 제가 느낀 외교관들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제일 꼭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면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 협상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런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사실 가장 가슴 깊이 느낀 거는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였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사람하고 사람 관계를 늘 같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관계에 힘을 모아서 또 하나님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다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시지만, 일단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 그것이 국적이 다르건 나이가 다르건 어떤 상황에서건,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외교관도 자기 국익을 대표하고 이 외교관도 자기 국익을 대표하고, 프랑스가 우리 물건을 가져간 나쁜 놈들이고 저놈한테 내가 이거 물건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국익을 대표하는 외교관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주는 게 장땡이고 저는 어떻게든 그걸 받아오는데 제 임무니까, 그럼 두 사람하고 만나서 그럼 저는 내 이것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내가 너한테 요청해야 되는 정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정당성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설득이 될 만한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외교관의 협상에 나가는 외교관의 그 자세예요. 그 논리를 제가 개발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그 사람하고의 만난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그 사람을 설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함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큰 것도 결국은 앞에 나가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명감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관계를 맺느냐,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계든 아무리 상대방이 적이더라도 그 관계는 저 사람도 한 명의 인간이고 나도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만나는 교감, 그 다음에 내 논리에 저 사람이 설득이 되고 나의 말을 들어주려면 결국은 믿음이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있게 관계를 만들고, 믿으면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리스펙트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내가 리스펙트를 상대방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그 논리, 그 논리가 국가 대 국가의 외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의 소신이랄까 이렇게 담고 임하고 있는 거는, 인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반드시 인간이 이 세상의 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존중하고 여기서 어떤 뭔가 긍정적이고 보다 밝은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둘이 함께 할 때다 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뭐 계속 앞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만나건 간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한 사람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과의 만남이 항상 뜻깊은 그런 한 시간 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이분은 3박 4일이라도 모자라요. 정말 바쁘신 분을 이렇게 모셨다는 자랑이 여성문학회 자랑이고 이 지역의 자랑입니다. 먼 지역에서 오신 분들 특히 감사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남녀 다 그냥 함께 사진을 기념 촬영을 하겠어요. 그먼 데서도 오셨는데 같이 한번 사진 찍었고요. 혹시 꼭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저기 이 시간 끝나면 요 가까운데 낙원
떡과 그 집이 있거든요. 특별히 집에 사정이 없는 한 같이 거기서 대화하고 공부하고 묻고 그 성사자들도 또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당장 꼭 지금 해야 되겠다는 질문을 하세요. 괜찮아요. 최종적으로 그분이 상락하게 된 마지막. 승낙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승낙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승낙하게 된 거죠. 프랑스가 왜 승낙을 하게 됐는지. 그거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다가.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결국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거라서 그게 왜 프랑스가 한국에 돌려주게 됐는지 예. 거기 제가 나눠드린 그 블로그 그 부산에서 쓰신 분이면 밑줄 그으신 대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우리나라한테 이걸 돌려주고 큰일 났다라고 자기들끼리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를 300년을 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화재를 약탈했을 거 아니에요, 알제리에서? 알제리를 비교를 하면서 알제리도 프랑스에다 대고 도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알제리는 한국의 국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한국의 국력이 무서워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프랑스의 자기네들의 회한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해서 2011년까지 가는 동안 정확하게 20년이 걸렸는데요. 그 20년 동안은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지니게 됐어요. 정말 신기하죠. 협상을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그게 한국이니까 가능하죠. 한국은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도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파트너로 자기들이 끌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걸 가지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밑에 실무자들을 설득했어요. 주자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문학회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 고마워요.